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이 2026년 3월 23일인데요. 오늘 서울경제신문 일면 기사들 보면 와, 그야말로 폭풍전야 같습니다. 네, 진짜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저도 아침에 신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 멀리 중동에 떠가진 미사일 한 발이 대체 어떻게 내일 당장 우리 독자님들의 아파트 청약 통장이나 주식 계좌까지 뒤흔드는지 그 거대한 도미노를 한번 깊이 있게 파헤쳐 볼 텐데요. 그 전에 아주 짧게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오늘 방송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나 안태준 의원, 또 트럼프 대통령 등의 발언이나 정책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는 철저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사 원문에 담긴 팩트만 객관적으로 해부해드린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특정 의견을 지지하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기자님. 어떤 감정이나 편견은 싹 다 배제하고 오직 경제적인 인과관계, 그 기여들이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만 집중해서 오늘 기사들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장 어제 22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사회를 향해 내린 아주 강도 높은 지시부터 한번 보죠. 네. 그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자나 비거주가 고가주택 소유자를 완전히 배제하라는 그 내용이죠. 네, 맞아요.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만 한 10명이고 재경부랑 국토부 관료들까지 다 합치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련 업무에서 아예 손을 떼게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규모가 꽤 크죠, 사실. 근데 기자님, 이게 비유를 하자면 약간 맛집 투어 제일 좋아하는 셰프한테 다이어트 식단 메뉴판 짜지 말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 비유 아주 딱 맞네요. 네네. 근데 과연 이게 독자님들이 체감하시는 실질적인 집값 안정으로 진짜 이어질까 싶기도 해요. 정책 결정자 몇 명 바꾼다고 시장이 변할지 그냥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시선도 분명 있을 텐데요. 그걸 단순히 보여주기식으로만 치부하기엔 그 이면의 설계 구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 구조요? 네, 그동안 시장 기조에는 약간 불신이 깔려 있었거든요. 정책의 뼈대를 만드는 사람들이 고가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든 아니면 의도적으로든 다주택자한테 유리한 세제 혜택이나 규제 완화 구멍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불신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이번 서울경제신문 기사 보면 대통령이 옛 트위터인 X에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을 갈았거든요. 0.1%도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룰을 만드는 사람이랑 룰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을 아예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정책 자체의 구조적인 편향성을 원천적으로 도려내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인 거죠. 단순히 공직자들 도덕성을 꼬집는 게 아니군요. 룰 메이커들의 이해관계를 아예 끊어버려서 시스템의 버그를 잡겠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정할 때 본인이 강남에 고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기준을 좀 느슨하게 잡고 싶은 욕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핵심은 100명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들이 쥐고 있던 설계 권한이 이동한다는 데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라인이 실소유자 중심으로 쌍물갈이 된다는 건 앞으로 나올 대출 규제나 세제 개편안이 훨씬 더 매서워질 거라는 시그널이거든요. 다주택자나 갭 투자자들한테는 엄청난 압박이 되겠네요. 네,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말보다는 행동을 믿잖아요. 그래서 룰메이커 교체는 향후 정책 신뢰도를 결정짓는 첫 단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룰 메이커들의 엑소더스, 그 이면의 메커니즘이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기자님, 이렇게 정부가 부동산 정책 설계자들 통제하면서 내부 단속을 맞췄다면 이번엔 시중에 풀린 돈줄을 직접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개정안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주택채권 입찰제를 다시 도입하겠다고 법안을 냈어요. 이게 2013년에 폐지됐던 건데 무려 13년 만에 부활시키는 거잖아요. 네, 엄청난 카드를 다시 꺼낸 셈이죠. 근데 이 채권 입찰제라는 게 우리 독자님들 입장에선 대체 어떻게 작동해서 로또 청약을 막는다는 건가요? 이 제도가 대체 어떻게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건지 그 계산 구조를 제가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네, 부탁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주변 시세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6억 원에 분양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네, 그럼 당첨만 되면 무조건 4억 원을 버는 거네요. 로또 맞았네요, 완전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겁니다. 6억에 당첨시켜 줄 테니까 대신 국가가 발행하는 국민주택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채권을 강제로 사야 되는군요.
네, 근데 이 채권 이자율이 시중은행 금리보다 턱없이 낮거든요. 그래서 당첨자가 당장 목돈이 필요해서 이 채권을 시장에 할인해서 팔아버리면 수천만 원의 확정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6억짜리 분양이지만 채권 강제로 사고 그거 현금화하면서 잃는 손실액까지 싹 합치면 실구매가는 7억, 8억으로 성큼 뛰어오르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철저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당첨만 되면 수억 번다는 그 기대 수익률 자체를 아예 꺾어버리는 거죠. 당첨자 주머니로 갈 돈을 공공입장권 비용으로 환수해버리는 거군요. 네,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1차적인 목적은 시세 차익 노리고 영끌라는 투기 수요를 비용 장벽으로 튕겨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숨은 의도가 하나 더 있어요. 오, 그게 뭔가요? 바로 주택도시기금의 고갈 문제입니다. 주택도시기금이요? 독자님들 청약통장에 매달 붙는 그 돈 말씀이신가요? 맞아요. 최근에 분양가 막 치솟고 청약 메리트가 떨어지니까 청약통장 해지하는 분들이 엄청 늘었거든요. 주변에도 깨는 분들 많더라고요, 요새. 네, 근데 이 기금이 서민들 공공임대주택 짓거나 디딤돌 대출해주는 아주 중요한 주거복지 돈줄인데 이게 빠르게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채권 입찰제로 환수한 돈으로 그 빈 곳간을 채우겠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당첨자들의 초과 이익을 채권 강제 매입 형태로 흡수해서 텅 빈 국고를 채워넣는 거죠. 정부 입장에선 시장 과열도 막고 복지 재원도 조달하는 아주 정교한 일석이조 카드인 겁니다. 야, 부동산 시장에서 생기는 초과 이익을 묶어두려는 게 결국 시중에 떠도는 유동성을 정부가 쫙 흡수하고 통제하겠다는 거대한 전략이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기자님, 국내에서 돈 묶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했나 봐요. 이번엔 아예 해외로 빠져나간 달러까지 끌어오려고 엄청 파격적인 당근을 제시했습니다. 네, 오늘 23일 일제히 출시된 그 RIA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얘기시죠? 네, 맞아요. 무려 20여 개 증권사에서 한꺼번에 나왔더라고요. 네, 국내 증시 살리려고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꺼낸 건데요. 5월 말까지 해외 주식을 팔고 이 RSI 계좌로 국내 주식을 사면 해외 주식 매도액 양도소득세를 무려 100% 면제해 줍니다. 와, 100%요? 통상 해외 주식 양도세율이 22%잖아요. 네, 엄청난 절세 효과죠. 게다가 당초에는 1인 1계좌로 제한하려고 했는데 투자자 편의를 위해서 복수 계좌도 허용해줬고요. 공제 한도도 5천만 원까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진입 장벽을 만전히 낮춰버렸네요. 혜택 규모만 보면 정말 솔깃하거든요. 세금 22% 안 내도 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기자님, 여기서 독자님들 입장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죠? 지금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비유를 하자면 100% 할인 쿠폰을 뿌렸는데 정작 그 백화점까지 타고 가야 할 택시비가 10만 원으로 뛰어버린 그런 상황 아닙니까? 기자님 방금 그 택시니 비유 진짜 너무 정확한데요. 저도 기사 보면서 딱 그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달러 자산으로 들고만 있어도 환차익이 엄청난데 굳이 그 쿠폰 하나 쓰겠다고 비싼 택시비 감수하면서 원화로 바꿔서 국내 증시로 돌아올 메리트가 있을까 싶어요. 그게 지금 이 정책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딜레마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막대한 기회비용이 양도세 면제라는 당근을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상황인 거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진짜. 네, 게다가 서울경제신문 기사에서도 짚었듯이 최근 3, 4개월 동안 미국 증시가 조정장 거치면서 꽤 하락세를 보였거든요. 아, 손실 보고 있는 분들 많죠, 지금. 맞아요. 내가 산 해외 주식이 마이너스인데 세금 혜택 보겠다고 굳이 손절매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익이 나야 양도세 면제도 의미가 있는 건데 손실 중이라면 혜택 자체가 아예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환율이 1,500원일 때 원화로 바꿨다가 나중에 환율이 1,300원으로 뚝 떨어지기라도 하면 앉아서 막대한 원금 손실을 보게 됩니다. 으악,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네, 결국 이 RIA 계좌라는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게 설계됐어도 고환율이란 미국 증시 하락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유입 효과가 턱없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게 냉혹한 현실인 거죠. 결국 이 훌륭한 금융정책 발목을 잡는 핵심은 1,500원이라는 미친 환율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달러 택시비가 폭등하고 있는 건지 그 근본 원인을 따라가 봐야겠죠. 네,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울경제신문 일명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기사 보니까 우리가 앞서 나눴던 정책적 한계들의 퍼즐이 거대한 한 장의 그림으로 쫙 맞춰지더라고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48시간 최후 통첩을 날렸죠. 네, 호르무즈 해협 개방 안 하면 이란 천연가스 발전소를 아주 초토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지금 국지적 갈등을 넘어서
전면적인 인프라 파괴전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미국이 이란 원유 수출 90% 담당하는 하르그 섬이랑 최대 가스전을 타격하니까 이란도 절대 안 물러서고 극한의 맞불을 놨습니다. 맞아요. 저 이 대목에서 진짜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담수화 시설까지 파괴하겠다고 선언했잖아요. 네, 이란 혁명수비대가 중동 내 미국이랑 동맹국 에너지 인프라뿐만 아니라 물을 만드는 담수화 시설까지 모조리 파괴하겠다고 한 거죠. 게다가 이미 행동도 시작됐습니다. 미사일 쐈죠, 벌써? 네,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에 있는 미영 공동 군사기지에 장거리 미사일 쏘고 이스라엘 디나모시 핵시설까지 타격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국제 유가가 단숨에 배럴당 110달러를 돌파해버린 거죠. 아니, 기자님, 군사기지나 석유 저장고가 아니라 사람이 마시는 물을 공격한다는 거잖아요. 중동처럼 사막 지역에서 물을 끊는다는 건 생존의 근원을 끊는 건데 이거 완전히 기존 전쟁 룰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점이 글로벌 자본시장이 완전히 패닉에 빠진 이유입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타격이 아니라 생태적이고 인도적인 무기화거든요. 물이 끊기면 현대도시는 며칠도 못 버팁니다. 즉각 항복이냐 아니면 다 같이 죽자 이거냐. 극단적 선택이네요. 네, 게다가 장거리 미사일 타격으로 서유럽 주요 도시까지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공포감이 더해지니까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상 초월로 치솟는 거죠. 야, 전 세계 원유 수송량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막히고 물이랑 에너지 무기화되면 전 세계 물류망 그냥 다 마비되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극도로 불안해지면 전 세계 자본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달러로 미친 듯이 몰려듭니다. 달러 수요가 폭발하니까 달러 가치는 확 치솟고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곤두박질 치는 거군요. 네, 그 원리가 지금 시장을 덮친 겁니다. 와,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지네요. 중동 사막에서 쏜 미사일 한 발이 국제유가 110달러로 밀어 올리고 달러 수요 폭발시켜서 환율 1,500원 만들고 그게 결국 아까 말씀하신 서학개미들 RIA 개조와 뽑기 가로막는 택시비가 된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바로 현대경제의 무서운 나비 효과죠. 먼 중동에서 시작된 태풍이 결국 태평양 건너서 우리 독자님들 주식계좌 수익률이랑 장바구니 물가에 직접 타격을 입히는 겁니다. 신문 일면 국제뉴스가 남의 나라 얘기가 절대 아니네요. 내 자산 미래 결정짓는 핵심 변수라는 게 너무 소름 돋게 와닿습니다. 네, 모든 이슈가 톱니바퀴처럼 물려돌아가고 있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던지고 싶은 게요. 만약에 트럼프 최후 통첩이 진짜 전면전으로 가서 유가가 150달러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억제책이나 주식 부양책 모두 슈퍼 인플레이션 앞에서는 그냥 모래성처럼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과연 우리 경제 지킬 플랜 B가 있을지 참 고민해볼 문제입니다. 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할 화두네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 변화부터 금융시장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라는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다음에 더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